남편과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동창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고즈넉하게 들리는 산골에 들어앉은 마을이었던 우리 동네는 참 아름다웠고 학교로 가는 길은 더욱 아름다웠더랬죠. 지금은 도로가 다시 나고 새 집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참 보기 싫어졌지만요. 같은 마을에 살아서 등하교 길이 같았던 남편하고는 지금아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많습니다. 첫째나 막내나 생각해보면 순서 생각 말고 챙겨야 할 식구들이 수두룩한 건 참 기쁘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 그치? 막둥이 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나는 살림 미천인 첫째 딸이라 부모님 기대가 커서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골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뭘 그리 동생들을 그리 낳았는지 승질나 정말. 이렇듯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둥이, 저는 육남매 중에 맏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만투성이었고 동생들을 챙겨가며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부모님은 늘 논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했으니 또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에 그렇게 애명글면하지 않는 시대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사실 공부보다는 집안 농사일을 거들어주면 더 좋아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살림 미천인 첫딸이라 동생들 때문에라도 그렇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자라야 했어서 공부에 실력도 없었고 또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은 큰형, 그리고 가운데로 누나가 둘, 그리고 아주 뒤늦은 늦둥이로 나와서 그 집안 귀여움은 독차지하며 자랐고 자연히 집안일, 그러니까 농사일을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자랐습니다. 늘 공책이나 위인전 같은 걸 옆에 끼고 아니면 만화책 같은 걸 끼고 책을 읽거나 노트에 뭔가를 적는 게 취미였던 얼굴 해사한 남편은 얼굴 까맣게 그을려가며 집안일 도와드리고 농사일 도와드리는 제 눈에는 천상에서 논이는 신성 같아 보였습니다. 친구였지만 한마디로 경외의 대상이었죠. 등하굣길 조금 거리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노라면 우리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손에 만화책을 들고 읽으며 가는 그가 너무 보기 좋아서 한마디 건네보는 거죠. 중수야,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꼴 다 베면 엄마가 고구마 2개 주실 거야. 그거 하나 더 줄게. 그래, 고맙다. 제가 고구마로 먼저 선심을 쓰니 고고한 척하며 국어 영어책도 아닌 기껏 만화책에서 눈도 안 떼고 고맙다고 남편은 대답해서 제가 더 관심을 끌려고 옆구리를 찌르며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중수야, 기순이가 오늘 오후에 고구마 1개 주기로 했다고 공책에다가 빨리 적어. 너 내가 맘바뀌어서 그 만남 고구마 안 주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는 변덕쟁이인 거 몰라?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니까 라고 심드렁하게 눈치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뾰루퉁해지며 빨리 적으라고 한마디 더 하자 남편은 못 이기는 척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 연필을 꺼내고 공책을 꺼내 맨 앞면에 적습니다. 기순이가 오늘 오후에 고구마 주기로 라고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제 이름을 적는 게 이상하게 기뻐서 고구마를 제 것까지 다 남편에게 주었답니다. 그렇게 적는 그의 모습을 아닌 척 마음으로 겼는지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 가득히 햇살이 퍼지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그게 풋사랑 아니 첫사랑일까요? 막둥이라 그런가 아들이라서 그런가 뼛속 깊이 장녀인 저랑은 달라서 그런가 그는 상업 고등학교까지 갔고 나름 반에서 공부는 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서글프게도 저는 맘 같아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여고생 교복도 입고 싶고 폼도 나게 학생 노릇도 좀 하고 싶었는데 한글도 겨우 뗐으면서 고등학교? 참나 공부에 뜻도 없는 게 뭘 굳이 학교를 다니려고 들어? 너 잘 알아둬라. 네가 여자라서 아버지가 이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공부에 대한 태도 보고 내가 딱 결정 내린 거야. 시간 버리고 돈 버리지 말고 생산적이게 살자 우리 라며 아버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 학교를 관두고 돈 벌라는 친정 아버지 말에 중학교도 2학년까지 간신히 졸업하고 집에서 살림부터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못 배운 지난 세월의 한을 돌이켜보며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만약 그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으면 아버지는 과연 날 고등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켜줬을까 말이죠.
뭐 어쨌든 저는 10대 시절 아버지 말 맞다나 공부에 취미가 없었지만 학교는 미련이 남은 상태로 그만두게 되었고, 남편은 반면 학교 등하교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자면 여전히 책을 손에 쥐고 다니는 나름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만화책을 보고 나름의 각종 글짓기 100일장에 나가서 상을 휩쓸기도 한 거 보면 그래도 두뇌가 저보단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도 나름 어렵다던 금융권 은행에 취직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집에 매파가 드나들었습니다. 저 산등성이 아래 살고 있는 중순의 집에서 여기 큰딸에게 청혼을 넣었다는데 아주 그 집 아들이 인성이며 직업이며 와 따라서 솔직히 이 집 큰딸에게는 아까운 신랑감이지. 그래도 어렸을 때 정이 있어 서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던지 중수가 요 집 딸이 마음에 들었나 계속 지 부모를 설득해 중신을 넣으라고 하더라고. 집안이며 사람이며 솔직히 다 꿀리는 거 알지? 좋은 기회 있을 때 확 잡아버려. 이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요. 라며 매파가 저와 남편의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 그의 집에서 청혼을 넣은 일에 대해 저희 부모님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굽신거렸고, 당연히 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뜻밖의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매파나 저희 부모님이나 뒤집어져 저를 쥐어받고는 아주 저를 윽박지르고 잡아먹을 것처럼 굴기에 저 역시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어릴 때의 추억은 추억이고 제가 자라면서 결심한 게 돈 없는 집으로는 시집 안 간다였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어떤 건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는데, 솔직히 걔네 집은 문장만 있고 돈은 없는 집안이잖아요. 나는 무조건 있는 집으로 갈 거예요. 나이 많고 못생기고 재치자리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돈 많고 날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는 사람한테 시집 갈 거라고요. 라고 획 지르는 동시에 매파는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흔하게 답답할 때 치는 등짝 스매싱이라는 것을 제게 날렸습니다. 혀를 쯧쯧 차며 철없는 것 하고 골머리를 쌓아놓으셨는데, 사위가 은행원이란 게 쏙 마음에 드셨던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중수한테 시집가라는 뜻을 보이며 완강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가 끝까지 안 간다고 고집 세울까봐 눈을 치켜뜨고 저를 몰아세웠지요. 친구자니요. 친구같이 남편같이 살면 월매나 재밌을 거요. 원내는 가라면 버선발 이마짝에 붙이고 달려가겠구만. 와주십시오 하고 사람 보냈는데 왜 안 가? 이거사. 마지하고 막둥이하고는 하늘에서 맺어준 천생연분이요. 일단 결혼만 해봐. 틀림없이 잘 살 텐께. 그 시절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밀어붙이시면 가게 되었었고, 저는 말 그대로 재치자리라도 무조건 돈 많은 사내한테 시집간다고 작정했지만 뭐 돈 많은 남자는 눈 없나요? 기다려도 저의 존재를 모를 뿐더러 그나마 아는 후보자들은 눈길조차 안 받는 초라한 저였으니 끝내 나중에 한때 첫사랑이기도 했고 호순번으로 마음이 있는 중수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고, 양가 집안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혼례를 치루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날 친정어머님께서 당시 천방지축 날뛰고 철없던 저를 전전긍긍해 하며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려 하더라고요. 여자는 다른 거 없어. 출가 외인이란 말 알지? 시집 가는 순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시부모님 하늘같이 잘 모시고 평생 남편 하나는 확실하게 내 손으로 챙기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내조하며 자식들 잘 키우는 게 아내로서 큰 덕목이고 네가 할 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척이나 거슬렸지만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갔으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고 있던 저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남편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저희는 동창 친구 사이를 넘어 부부 사이가 되었고, 저는 앞으로 남편으로서 중수를 받아들여야 했기에 기선제압을 먼저 잡혔습니다. 신혼여행 후 시어른들께 큰절을 올리니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점잖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막내 아들의 며느리인 저를 보시며 인자하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한숨 덜었다. 앞으로 우리 막내 네가 잘 보필하고 하늘처럼 섬기거라. 알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의 뜻을 저는 살면서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남편은 양말을 뒤집어 벗어서 그대로 놓는 것부터 뭐 하나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제 손이 가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귀한 막내 아들에게 시어머님이 하셨던 일들이지요. 친정 부모님도 은행원인 사위에게 껌뻑 죽으며 시어머니와 제게 남편은 하늘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첫째 아들을 바랬던 시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나 같은 살림 미천 신세되지 않을 아들을 바랬었는데, 공교롭게도 첫째가 딸이 태어났더라고요. 제 눈매를 꼭 빼닮은 제 눈에는 어여쁘고 귀한 아이였는데, 키우다 보니 든든한 첫째 딸 때문에 위로도 많이 받고, 이어서 태어난 둘째 셋째 아들놈들 심드렁하며 엄마 속썩이고 지 아빠 편들 때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어 저는 딸이 최고다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난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참 좋아. 나는 커서 꼭 우리 엄마처럼 다정하고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딸의 꿈은 참으로 소박했어요. 저같이 못난 애미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며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애들처럼 욕심 좀 내라고 누구 딸은 학교 선생님이 꿈이고 누구 딸은 간호사가 꿈이라며 비교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딸은 빙그레 웃으며 오로지 저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했을 뿐이어서 헛웃음을 치기도 했네요. 그래도 살림 미천인 딸 안 되게 하려고 능력 있다는 은행원인 중수 만나 결혼을 해서 한동안은 얼추 돈 걱정 없이 새아이 키우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말에 나라 경제뿐 아니라 우리 집 경제도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참 어이없게도 남편은 새 아이를 낳은 후 자식 교육비까지 보장된다며 그렇게 내세우던 직업을 한참 감원바람이 불던 IMF 때 그만두어야 했더랬죠. 그리고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때 남편의 실직과 더불어 저는 그토록 제가 사랑했던 첫째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 실직 때문에 온 가족이 시름에 잠기다가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저까지 팔을 걷어붙여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맘때쯤 제 아이가 엄마 머리가 아프다고 학교 다녀와서 픽 쓰러져서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는데, MRI를 찍어보던 의사는 뇌에 종양이 있다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딸 아이를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괜찮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 딸 병만큼은 엄마가 다 고쳐줘서 낫게 해줄 테니까 우리 딸 어떻게 해서든 버텨서 우리 딸 힘내자. 알았지? 사랑해 우리 딸. 라고 잠든 아이 손을 잡으며 몇 번이나 제 자신에게 딸을 살려놓겠노라고 저는 남편과 다짐하며 당장 수술을 시키려 했는데, 그때는 시대가 달라서 딸에게 보험 하나 들지 않았기에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죽어가는 우리 딸 살리려고 몇 번이나 수술을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어리디 어린 내 딸은 그대로 시들어서 저 세상으로 가고 애미애비를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뿌려주던 날, 저는 아이를 가슴에 묻었고 남편은 서글퍼하는 저를 위로해주며 참으로 모질게 입을 뗐습니다. 그만 슬퍼해. 지 삶이 그 정도라 떠난 거니 당신도 이제 마음에 붙자. 남은 자식들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나 딸만 생각할 순 없잖아. 저거 아주 불효막심한 거야. 돈 다 잡아먹고 살지도 못하고. 난 저거 아주 괘씸해서라도 꼭 기억에서 져버릴 거야. 뭐라고?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말 다 했냐? 네가 그러고도 애비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지 못해 돌아버리고 남편의 귀싸대기를 치며 네가 애비냐며 어떻게 우리 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대로 혼절하기를 반복하며 남편에 대한 모지른 미움과 우리 딸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에 한데 어우러지며 저는 상담센터에 다니며 심리상담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산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심적으로 무뎌지긴 하더이다. 딸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남편과 법원 가서 이혼 도장 찍으려고 작심을 했건만 애비라며 울부짖는 남은 자식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살아야 하며 저는 딸이 애시당초 없는 것처럼 일상 속의 쳇바퀴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죠. 남편은 그 후에도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얼마 못 다니며 직장을 잘리고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한동안은 힘들어 보이더니만 이내 뭔가 결심한 듯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자신의 제2 인생을 꽃피울 직업을 찾았다고 제게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 퇴직금으로 농사 쪽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집 가업이 쌀 농사하고 있고 과수원도 경영하고 있으니 이걸 내가 도우면서 잘 이용해 사업을 꾸려봐야겠어. 근데 나 농부는 아니야. 니들 아버지 직업은 사업가이지 농부가 아니란 것만 명심해라. 알겠어? 라고 하며 저와 아이들에게 직업을 바꾸겠다고 호기롭게 호언장담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가업으로 이어져 오던 쌀 농사 지어 팔아먹고 동시에 과수원도 경영해서 밥 벌어 먹으면 그게 농부지 뭐가 농부인가 싶었지만, 본인은 절대로 농부가 아니라고 사업가라고 붙여달라면서 명함도 사장으로 팠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하는 사업이 생각보다 시원치가 않고 아무래도 들쑥날쑥하는 면이 많으니 저는 돈을 쓸 때도 조심해야만 하는 게 싫더라고요. 애들이 용돈 달라 할 때도 눈치를 줘야만 했고, 솔직히 저는 남편이 은행 다니던 시절이 그립기는 했습니다. 뭐니 해도 남의 돈 먹는 게 맘 편하고 최고이지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생활도 좀 여유로웠고 그 돈으로 자식들 셋 무리 없이 키워냈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농사짓는 사업가로 변하면서 저는 남편 때문에 허구한 날 우라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출근하면 제가 동네 분들 도움으로 짓던 농사일은 그냥 놀면서 해도 되는 것인 줄 아는지 농사일을 얼상같이 쌓여있는데 매일 밖으로 놀기 바빴고, 제 잔소리가 거슬렸던지 본인 바지를 꺼내 다림질을 곱게 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하는 건 제 습관이 되었죠. 허구한 날 또 어디 가요? 농사일 좀 해야지. 그렇게 툭 하면 밖으로 나돌면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나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종합건설 사무실에 다녀올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해. 우리 형 80년대 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노동자로 다녀온 거 알지? 그 인연으로 여기 남도 지역 지부장 일을 내가 맡게 되었다고. 얼마나 멋있어. 사우디아라비아 외국계 회사 사장. 당신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내가 아주 성공의 단맛을 제대로 맛보게 해줄게. 성공의 단맛 좋아하네. 딱 봐도 뭐 돈 안 되는 일이란 냄새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일 때 이후의 행보는 저를 실망시키고 툭하면 명예직 감투를 스스로 씌우며 우리 돈을 쓰면서 자꾸만 일을 벌리기에 바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꾹 참아내고 이악 물고 보살이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게 되었죠. 동네 옆편네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집 남편들은 겨울 농한기라 밥 먹고 집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하루 종일 TV나 보고 점심 메뉴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귀찮게 한다는데, 그래도 할 일 없으니 괜히 냉장고 뒤적이면서 이것도 아직 안 버렸다느니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야 남편의 바깥 행보가 더 낫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동네 옆편네들은 제 팔자를 제일 부러워하긴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안 보여야 속이 편하니까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뿐이지만, 또 농번기가 되면 이야기는 틀려지기는 해요. 그렇게 남편이 일을 벌이고 있는 사이 제가 2달에 한 번 서울 정형외과에 연골 주사를 맞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거기 가려면 집에서 점심 먹고 1시에는 떠나야 하는데 몇 시에 들어올라는지 물으니까 그 말 대답은 않고 딴청을 피우는 남편이었습니다. 날도 꾸무룩하니 김치 칼국수나 칼칼하게 끓여두지. 그거 먹고 또 나가봐야 할 거 아니여 라고 하더군요. 옳구나, 점심에 칼국수 먹고 서울 병원 가자는 이야기인 줄 철석같이 믿었더랬죠. 사실 칼국수를 하려면 저는 힘듭니다. 남편은 기계로 뺀 시장 칼국수 안 먹고 오리지널 손반죽 칼국수만 먹으니 그거 반죽해서 치대고 팔목이 시큰거리는데, 그거 시키는 남편이 야속했지만 병원 가는 날이니까 절 위해 시간을 내주는 만큼 웬만하면 해달라는 거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내보내고 집안 치우고 빨래 돌리고 마당 쓸고 하니 10시. 잠시 드러누워 있을 새도 없이 바로 반죽해서 국수를 만들게 되며 남편 돌아오는 시간 맞춰 상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10분,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고요. 정성껏 반죽해서 끓인 칼국수는 퉁퉁 불어서는 온다는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서야 봤더니
여기 사장님 마을회관에서 매기 매운탕을 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노느라고 전화기를 차에 두고 온지도 몰랐네. 이해해, 미안해. 기가 막히고 부글거리지만 딱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와야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가자는 말은 일절없고 나 일이 있어 또 나가봐야 하니까 저녁에 국수 먹으면 되겠구만. 아까 못 먹었던 칼국수 잘 끓여놔. 댕겨와서 먹을 테니까 라고 입을 나불대기 시작하는데 먹을 국수가 있을 턱이 없죠. 제 남편은 만사 이런 식으로 밉상인데 이골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 걸어서 내일 가겠다고 미루긴 했는데 남편의 이런 대책 없음이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죽을 너무 오래 치댔나 팔목도 시큰거리고 부글부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 때문에 깨게 되었죠. 저는 다시 병원 생각이 나서 남편을 독촉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돼. 알았죠? 내 몸도 좀 생각해야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 요새 몸이 좀 힘들어서 그래. 그치. 근데 당신은 지금 당장 병원 안 간다 해서 위독한 것은 아니잖아. 아까 종가에서 연락받았는데 종가 종부님이 위독하다던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같이 가자 라고 남편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으로 인해 제 인생이 달라지며 기적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종가댁은 우리랑 육총간입니다. 그 댁은 말만 종가이지 손도 본 지 오래되어 다 쓰러져가는 기와에 풀만 우묵장성. 올해 86살인 종부 어르신과 초등학교 2학년이라나 1학년이라나 증손녀 하나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증손녀 아빠가 사고 뭉치라 그나마 남은 재산 다 들어먹었고 최근에야 정신 차리고 택배기사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마누라가 도망간 모양이라 딸을 맡길 곳이 없고 고향 자기 할머니에게 데려다 놓은 겁니다. 무슨 놈의 한다 하는 종가가 그 모양으로 망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이 그 집 일을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는 것은 오지랖이 8만 평이라서겠지만요. 맨날 하는 소리 다만 그댁 어르신 돌아가시면 그 어린 증손녀를 빨리 그 아빠가 찾아가기는 할까 그 생각만 하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오늘은 종가에서 친척 형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1시까지는 들어올 테니까 병원 갈 채비를 하고 있으라더군요. 1시에 맞춰 옷 입고 기다렸더니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인간이 평생을 옆에서 자기 챙기며 살아준 옆에내야 무릎이 쑤셔서 아파 죽든 말든 오겠다는 시간에도 안 오고 종가 일이 그렇게도 소중해서 남의 일에 목매느라고 말입니다. 저는 목도리며 잠바를 다 벗어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내가 당신하고 또 병원을 가면 내가 성을 가러. 저는 남편이 옆에서 듣기라도 하는 듯 이불을 꺼내 들어 누웠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나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는데 남편이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봐 새 손님 왔으니까 일어나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지겨워도 무슨 손님인가 싶어서 머리 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일어나는데 세상에나 누가 따주었는지 단정하게 양갈래로 예쁘게 따드린 머리를 고무줄로 어쩌면 그리 야물딱지게 잡아맨 모습으로